안녕하세요. 경제학 짱박사입니다. 거시경제학 공부하는 분들이라면 꼭 봐야 할 책이죠. 바로 이 불량샤 교수의 교재를 가지고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경제 성장의 핵심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물적 자본과 인적 자본에 대해서 말이죠. 이 두 가지가 도대체 어떻게 한 나라를 부자로 만드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이런 질문 우리 한 번쯤은 다 해봤을 거예요. 아니, 왜 저 나라는 저렇게 잘 사는데 이 나라는 왜 이럴까? 하는 거요. 이게 단순히 공장이 많고 기계가 좋아서 그걸로 이 엄청난 격차를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눌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자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요. 두 번째, 경제 성장의 진짜 숨겨진 열쇠, 인적 자본이 뭔지 알아볼 거고요. 세 번째, 아니 그럼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걸 어떻게 숫자로 재는지 그 방법도 한번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걸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배운 내용 싹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본. 여러분, 자본하면 보통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경제 성장을 얘기할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중요하게 가로졌던 바로 그 개념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보죠. 맞아요. 전통적으로 경제학에서 자본이라고 하면 바로 이런 것들이었죠.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들 말이에요. 거대한 공장 설비라던가 최신 컴퓨터 아니면 잘 닦인 도로 같은 거요. 이런 물적 자본이 많을수록 생산을 더 많이 하니까 당연히 더 부자가 된다. 아주 직관적이고 당연하게 들리죠. 근데 여기서 딱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교수님, 근데 그게 이야기의 전부일 순 없잖아요. 맞아요. 만약 공장을 계속 짓기만 하면 나라가 끝도 없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거든요. 처음엔 효과가 좋다가도 점점 그 효과가 줄어드는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더 중요한 건 만약 물적 자본이 전부라면 공장 수가 비슷한 나라들은 경제 수준도 비슷해야 하지 않겠어요? 근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이 차이를 만드는 보이지 않는 힘, 그 숨겨진 요인은 대체 뭘까요? 자, 이제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서 바로 그 숨겨진 요인의 정체를 밝혀볼 시간입니다. 경제학의 판도를 바꿔놓은 아주 혁명적인 개념이죠. 바로 인적 자본입니다. 인적 자본, 말이 좀 어렵나요?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일하는 사람들이 가진 기술, 지식, 경험, 심지어 건강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일하는 사람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능력치에 주목하는 거죠. 이게 바로 물적 자본만으로는 설명이 안 됐던 그 경제 성장의 차이를 설명해줄 우리가 찾던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이 둘의 차이가 여기서 명확하게 보이죠. 왼쪽의 물적 자본은 공장이나 컴퓨터처럼 만질 수 있는 유형 자산이에요. 그런데 오른쪽의 인적 자본은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과 기술, 즉 손으로 만질 수 없는 무형 자산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 보이지 않는 자산이 경제에 미치는 힘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자,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질문이 나옵니다. 아니, 지식이나 기술처럼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걸 경제학자들은 대체 어떻게 숫자로 나타내려고 했을까요? 세 번째 장에서 그 아주 기발한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이 확장된 생산함수라는 걸 통해서입니다. 제가 마치 칠판에 쓰는 것처럼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여기 Y 나누기 N은 노동자 한 사람당 생산량이에요. 그리고 K 나누기 N은 노동자 한 명이 사용하는 물적 자본, 그러니까 기계나 장비의 양이고요. 자, 그리고 드디어 나왔습니다. H 나누기 N. 이게 바로 노동자 한 명의 평균적인 인적 자본, 다시 말해 기술 수준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식을 보면 딱 감이 오죠. 아, 한 사람의 생산성이라는 게 그냥 기계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실력, 즉 기술 수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구나 하는 걸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니, 교수님, 알겠는데 한 나라 전체의 평균 기술 수준은 어떻게 딱 하나의 숫자로 나타낸다는 거죠?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경제학자들이 정말 기발한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규제에 나온 방식을 제가 아주 간단하게 단계별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1단계. 일단 기준을 정해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졸업자의 기술 수준을 숫자 1이라고 딱 정하는 거예요. 2단계, 이제 가치를 매겨야죠. 여기서 임금이 등장합니다. 만약 대학 졸업자가 고등학교 졸업자보다 월급을 평균 2배 더 받는다? 그러면 시장이 그 기술의 가치를 2로 평가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임금 차이가 곧 기술의 차이를 보여준다는 아주 기발한 생각이죠. 마지막 3단계는 이제 전체 노동인구에서 고졸이 몇 퍼센트, 대졸이 몇 퍼센트인지 따져서 가중평균을 내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만약 어떤 나라의 노동인구가 딱 절반은 고졸, 절반은 대졸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0.5 곱하기 1 더하기 0.5 곱하기 2 해서 평균 인적 자본은 1.5가 되는 겁니다. 와, 이렇게 복잡하고 눈에 보이지도 않던 수백만 명의 평균 기술 수준을 딱 하나의 숫자로 나타낼 수 있게 된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이제 네 번째 장입니다. 인적 자본이 경제 성장에 이렇게나 중요하다는 것도 알았고, 심지어 이걸 측정하는 방법까지 알아봤어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이 인적 자본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쌓을 수 있는가? 정답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예상하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바로 교육에 대한 투자입니다. 교육이야말로 개인의 기술과 지식을 높이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고요. 동시에 국가 전체의 인적 자본 총량을 늘리는 가장 확실한 투자 행위인 셈이죠. 근데 이 투자의 규모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 GDP의 약 6.5%를 교육에 쓴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진짜 놀라운 부분은 바로 저 세 번째 항목, 기회비용입니다. 이게 뭐냐면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라 일을 못해서 포기한 임금 있죠. 그것까지도 교육을 위한 사회적 투자 비용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교육은 정말 어마어마한 투자인 셈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교육이 가진 두 가지 얼굴이 드러납니다. 교육은 지식을 배우는 즐거움을 주는 개인적인 소비 활동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미래의 생산성을 높이는 국가적인 투자 활동이기도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거시경제학은 바로 이 투자로서의 교육에 주목하는 것이고요. 좋습니다. 어느덧 마지막 장이네요.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했던 내용들을 한번 쫙 모아서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공장 짓고 기계 사는 것, 즉 물적 자본만 늘리는 것에는 수학 체감이라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 둘째, 그래서 지속적인 성장을 하려면 물적 자본에 대한 투자, 즉 저축과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즉 교육이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 한 나라의 부는 그 나라 국민들의 머리와 능력에 달려 있다. 이겁니다. 오늘 설명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만약 여러분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투자할 돈이 딱 1달러가 있다면 그 돈으로 공장을 지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한 학생에게 대학 장학금을 주시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자본과 보이지 않는 잠재력 사이에서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선택에 작은 힌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